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김동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이타적 실천의 사회화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큰 주제, 세상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만큼 잘 알지 못하고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참 이 강연을 부탁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를 여기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지난 2월 말 3월 초 코로나19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같이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참 부족하지만 책을 한 권 엮었는데요. 제가 책을 낼 만큼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상황마다 좀 기록을 해둔 적이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지역 신문에 칼럼도 조금 쓰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엮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거절했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도 사실 우리가 무분별한 벌목이나 자연 파괴가 주된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별로 읽히지도 않을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벌목을 해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 또 참 부족한 제가 쓴 책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썼던 글에다가 코로나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한번 소통을 하고 싶었고, 저는 또 제가 의사가 된 지 한 2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제 초심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어서 책을 엮으면서 제 초심을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책 제목입니다.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라는, 마치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좀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목을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하셨고, 저도 제목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 두껍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제가 대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같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두 단어, 커뮤니티와 경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좀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이타적 실천, 이것은 말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말 잘 못해서 이거는 정해주신 거고 네. 정해주신 바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일 위로 올려놨고요. 제가 의사로 살면서 느꼈던 것, 공감했던 부분, 또는 아주 미약하지만 이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환자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19가 대구에 남긴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벌써부터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확진 환자가 많이 좀 늘었던데요. 지금 현재 틀림없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인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인수공동 감염병의 확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노말에 대해서, 뉴노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는 반복되는 감염을 막을 수 없어서 그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뉴노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의사처럼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믿어 주십사 하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진료를 보고 지금 성서에서 달려오느라고 네,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른쪽에 있는 저거를 쓰고 진료를 보는데요. 아이들에게 의사 선생님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헤드미러라고 합니다. 저 그림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저걸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에 쓰고도 있는데, 저 헤드미러는 반사경입니다. 빛을 반사해서 저걸 이용해서 귓구멍이나 콧구멍 속을 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건데, 저 작은 구멍으로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공 1년 차에 들어가면 저 초점 맞추는 연습을 처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한테 아마 귓구멍, 콧구멍을 진료를 보셨으면 많이 찔리셨을 텐데 이거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헤드미러는 이비인후과 의사만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게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너무나 밝은 광원에 내시경이 나오면서 설 자리를 잃어서 박물관으로 가고 있고, 요즘 병원에 와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잘 안 들고 다니는 거 보실 텐데, 예전에는 그 청진기가 정말 우리 심장이 내는 소리, 폐가 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처음에는 귀를 갖다 대고 들었거든요, 환자들 몸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청진기가 1800년대에 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게 사실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통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CT, MRI부터 해서 엄청난 첨단 장비들, 비싼 장비들이 나옴으로 해서 그 청진기도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역시 박물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서서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주로 의과대학 학생들, 그 다음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수술실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을 같이 수술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신 주제가 너무 커서 일단은 제가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뒷부분 주제를 말씀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되고 싶었고, 그런데 실제로 의과대학도 좀 늦게 들어갔고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들어갔고, 의과대학 공부도 상당히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누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의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새 명절에 만나면 자꾸 이제 젊은 분들한테 뭐 할 거냐, 꿈이 뭐냐 자꾸 물어봐서 좀 별로 안 좋게 보일 때도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의사가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것은 제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다른 일을 해도 항상 원래 생각으로 자꾸 돌아오는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일수록 자기가 맨 처음에 가졌던 꿈을 정말 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의사들의 모습은 항상 저런 밝은 모습에 또 연애를 많이 하고, 병원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의과대학과 병원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고 저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좀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또 뭐 스르생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을 처음을 들어오면, 의과대학이 일단 기본 6년이잖아요. 6년에다가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의관을 가면 3년을 복무를 해야 되고, 요즘은 군의관 마치면 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펠로우라는 과정을 또 한 2, 3년 정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 20살에 의과대학을 들어와도 제대로 된 의사로 남학생 같으면 좀 활동할 수 있는 게 30대 초중반이 되어야 이제 실제로 환자들 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처음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달려가야 되죠. 제일 먼저 일단 달려가야 되고, 오른쪽 사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저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뭔가 지금 잘못해서 왼쪽에가 교수님 같고 오른쪽이 전공의 선생님 같은데, 저렇게 좀
강도 높은 트레이닝, 어떨 때는 너무 좀 슬플 만큼 야단도 많이 맞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결국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실수 자체가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트레이닝 과정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이 히포크라테스 테스 형이 사실 테스 형이 이번 추석을 테스 형이 거의 장악했는데 테스 형이 두 분이죠. 그 트로트 가수께서 말씀하시는 테스 형은 이 테스 형이 아닌 것 같고 그 테스 형은 주로 대답이 없는데 자꾸만 원래 대답이 없는 분에게 대답을 자꾸 요구하니까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분한테 물어본다고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시던데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테스 형이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가운을 이렇게 선배로부터 직접 입혀주시거든요. 새 가운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각이 잡혀 있는 가운을 받고 서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한두 달 동안 엄청나게 뉴스에서 도대체 당신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기는 했느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알기는 아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하여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처음 의사가 될 때 모든 걸 떠나서 환자의 생명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이런 정신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의사란 직업이 마치 선망의 대상이긴 한데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는 또 의사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직업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좀 적지 않은가 저부터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그 테스 형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많이 테스 형이라고 많이 했던 그 테스 형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봅니다. 진정한 의사는 돈벌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의사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는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절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의대를 지원하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의과대학에서 지금 학생들 만나고 전공의 선생님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저부터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밑에 있는 말인데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의사들이 있는데 저는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다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지 못했고 크게 제가 제 방에 붙어져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저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은 우리말로 본보기상이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꼭 뭐 의사 보건의료 쪽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현장에서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롤 모델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롤 모델 없이 그냥 사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했던 일을 먼저 했던 사람 중에 나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00%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10의 1이라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이 조금은 그래도 방향이 정해지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롤 모델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도 항상 롤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어렵게 의사가 된 다음에 바로 남수단으로 가셔서 남수단의 어린이들 밴드까지 조직해서 음악도 가르치고 환자 돌보시다가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울지마 톤즈 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저에게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자 박사님은 의과대학 교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많은 분들이 피난 왔을 때 천막을 치고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하셨죠. 치료비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갈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면 가서 뭘 먹을 수 있도록 돈까지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이종욱 박사님 WHO 사무총장 하시면서 아프리카에 많은 어린이들 그 풍토병을 막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롤 모델로 그냥 살고는 있는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긴 한데 어쨌든 마음속에는 이런 분들을
롤 모델로 저는 생각하고 살고는 있습니다.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몇 장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뭐 대단하죠, 아니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긴 한데 제 책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책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낮에는 환자를 보고 병원에서 일하지만 주말이라든지 다른 시간에는 이런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해 없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주로 이주노동자 진료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2006년부터 경산 이주노동자 진료소에서 일요일마다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무료 진료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순번을 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소에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을 쉽게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은 합법 불법이 없거든요. 그분이 불법 체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한 법으로 그 사람을 불법으로 하는 거지, 그분이 합법인 사람, 불법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옮기면 바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정해진 직장에서만 일하라는 거죠. 그 직장이 정말 좀 너무 열악하고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거기서 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직장을 옮기고 싶을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 미등록이 돼버려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탈락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시니까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이 없으면 수술이나 큰 병을 치료받을 때 정말 많은 돈이 들거든요.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포항에서 이주 노동자 쓰러졌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하신 분은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 계시는 콩팥 보시는 내과 선생님이셨고, 양쪽 콩팥이 거의 기능이 없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응급으로 투석을 해서 의식은 돌아왔는데 3일 뒤에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에 태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그 얘기는 지금 캄보디아 상황이 수도 프놈펜조차도 투석할 수 있는 병원도 거의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고, 이런 젊은 분은 사실 양쪽 콩팥이 기능이 없으면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도 엄청 가난한 분이고, 그러면 가게 되면 죽으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조건 저희 병원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젊은 분이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3일씩 혈액 투석을 해야 되면 사장님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살리려면. 그래서 캄보디아에 알아보니까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주시려고 했는데, 이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서 안 됐고, 형이 동생을 위해서 콩팥 한 개를 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라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구제병원이 있습니다. 한국 의사 3명이 가서 세운 병원인데요. 그 헤브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형이 혈액형도 똑같고 형은 당뇨도 없고,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줄 수 있어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문제부터 해서 외교부하고 얘기하는 거, 현지의 대사관하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비자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다 보니까 수술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여기 여러 가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매일신문에 이렇게 기자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했더니, 매일신문에 보면 이웃사랑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실어주시는데, 이게 결국 오늘 여기 커뮤니티와 경제지만, 그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친분들이라는 이주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어떤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대구 지역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300만이나 되는 돈을 시민들이 모아주셨고, 대구 지역에 많은 교회들 찾아다니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대구 동산병원, 그다음에 대구려원이 또 공공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결국 수술에 성공을 했고, 형은 지금 돌아가서 툭툭이라고 아시죠? 동남아 가보면 이렇게 오토바이 발통 3개 달린 거 툭툭이 몰고 관광객들 실어 나르면서 하루에 몇 달러씩 벌고 있고, 동생은 포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까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 어떤 그런 치료하고 이런 일에 좀 많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렸습니다. 발개돌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2010년부터 했었고요. 발개돌이란 말은 북녘말로 개구장이란 말이거든요. 이제 거기 한국으로 오시면 이렇게 정착하시는 동네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동네에 가까이 있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서 놀고 이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학원 가고 뭐 이러잖아요. 과외 받고 이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상인동에 저렇게 한 50평 되는 공간을 마련했고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공부방을 만들었고 저는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그냥 학생들을 숙제도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은 오면 중국말은 애들이 좀 하는데 한국말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국영수 과목을 또 어차피 학교에서 많이 뒤처지면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국영수 과목을 가르쳐야 됐고 그 다음에 오카리나나 이런 예체능도 하고 그 이제 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또 과외 하듯이 국영수도 많이 좀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했었고 옆에 사진은 이맘때면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장면인데 난리가 납니다. 서로가 늦게 맞으려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하여튼 이날 접종하는 날은 온 공부방이 난리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 절반은 지금 대학을 갔습니다. 벌써 대학을 갔고 원래 또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병원에 한 번씩 놀러 오거든요. 이제는 너무 많이 컸는데 그때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하라고 막 하면 갑자기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하거든요. 느낌이 오죠. 욕하는 게 느낌이 오는데 방금 선생님 욕했지 물으면 욕했대요. 그런데 또 중국말로 막 하니까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국말도 잘 못했던 친구들이 벌써 대학을 가고 지금은 발개돌이 공부방이 상인동에 있었는데 지금 만경관 여기 얼마 안 되죠. 여기서 걸어가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시내로 옮겨서 발개돌이 학교로 2018년부터는 발개돌이 학교를 개편을 해서 대구 지역 전체 북녘을 이탈했는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정말 40도 가까이 막 며칠씩 되고 해서 대구에 아직 쪽방에 보면 한 700분에서 1000분 정도 거주하고 계신데 여름에 가보면 정말 낡아 빠진 선풍기 한 대, 정말 창문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고 그런 데서 그냥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역시 쪽방 상담소에 있는 활동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실 때 저도 의과대 학생들, 간호대 학생들, 약대 학생들이 이렇게 좀 조를 짜서 같이 돌았습니다. 같이 돌면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그 다음에 얼음 냉수, 그 다음에 영양제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영양제 종류들 그런 것들을 좀 들고 다니면서 좀 나눠드리고 정말 열탈진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셨고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쪽방 재가 방문이라고 했는데요. 7월, 8월 2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쪽방을 다니면서 좀 어떻게 계신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은 가서 제가 미리 수술할 환자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 주시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가서 도착하자마자부터 2, 3일 열심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중요한 게 수술 이후에 또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른쪽은 오지에 가는 저 동네 아이들은 의사를 처음 본다고 해서 제가 다시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왜냐면 의사를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의사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좀 바로 입고 만났는데 마칠 때쯤 됐는데 아기가 왔는데 귀 앞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어서 고름이 막 나오고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선정적으로 귀 앞에 구멍이 있고 여기 안에 낭종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염증이 심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신마취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어서 마취는 저기 빵으로 마취했는 겁니다. 빵 주고 그냥 빵으로 달래고
여기 지금 국소 맞춤만 해서 그냥 저기서 바로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원실이 이렇습니다. 말라리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기장이 돼 있고 당연히 에어컨은 없고요. 침대도 시트도 없고 이게 가장 거의 좋은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병원은 저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최고고 새벽 한 4시만 되면 막 줄 서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자다가 나와 보면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캄보디 프놈펜뿐만 아니라 정말 멀리서 이동해 오셔갖고 진료받기 위해서 차례차례 눕는 거죠. 순서대로 앉거나 눕거나 해서 그래서 진료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이런 캄보디아를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가셔서 정말 수고해주고 계신데 저는 정말 잠시 가서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올 때마다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양입니다. 제가 어린이약품 지원본부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경대 어린이병원은 평양 안에 있는 만경대 지역에 어린이 종합병원을 지었습니다. 한 50병상 정도 규모고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뭐 소아청소년과 이런 거 다 있고요. 병원을 짓기 전에 처음에 저렇게 설계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할 때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왔고 그 이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에 제가 사실 이 병원에 남쪽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 병원에서는 저기 끝이지만 여기 가면 과장인데 사람들 뭐 야 그래 나도 과장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북녘 과장이 있고 남쪽에 제가 형식적으로 과장으로 돼 있는데 좀 우리가 교류가 많았으면 정말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게 건물만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그런 그 이후의 교류가 더 중요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서로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물자만 계속 저렇게 인천에서 중국 배에 실으면 물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에 필요한 물자들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잠깐 분위기 좋아졌을 때 대표단이 가서 이건 SBS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병원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공사하던 건물이 만경대 어린이병원이거든요. 저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언젠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꼭 가고 싶고 그때 가서 만났던 애들이 이미 많이 컸을 텐데 그 북녘 아이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왔다는 말씀 그 내용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 설명을 드리는 대신에 슬라이드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대구에 2월 18일 날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막 늘어났거든요. 사실 저는 뭐 진료 보고 있었고 수술하고 있었고 제 연구실에서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앉아 있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 의사들이 정말 부족하다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내 원체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녀봤죠. 거점병원도 가보고 선별진료소도 가보고 보건소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경증 환자가 많아서 대구 동산병원에는 크게 의사가 할 일이 많지는 않았고 간호사들 인력이 훨씬 많이 부족했고 그런데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은 24시간씩 일하고 간호사들은 3교대도 못하고 2교대로 일하고 막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면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대구의 선별진료소를 빨리 더 많이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생각이 잘 맞아서 오른쪽에 있는 게 달서구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저기서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한 달 이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에 글을 제가 올렸거든요. 자, 이 대구 상황이 이렇고 이제 하는데 저는 부스를 4개를 만들었거든요. 한 군데에. 그러면 진료할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올리면서 걱정은 야, 이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하지? 혼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하루 만에 한 20여 명이 넘는 전국에 있는 인이업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 거기는 서울의 안과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2주간 휴가를 내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부산 서면에 개원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본인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대구로 올라오시기도 했고 새내기 의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년퇴임을 앞둔 원로 교수님도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달려오셨고 오른쪽 사진은 52병동 대구 동산병원 격리병동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진료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많은 간호사들이 차출이 돼서 대구 동산병원에 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원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간호사들이 차출돼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과로로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하셔서 직접 가보니까 정말 저기 한 6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 4분이서 돌보고 계셨고, 그냥 돌보는 게 아니고 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고글을 쓰고 하는 거잖아요.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환자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치면 또 영안실 옆에 있는 영안실에 가보시면 온돌방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도시락은 차가운 도시락 드시고 계시고, 정말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병원장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의사긴 하지만 지금 간호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저 병동에 들어가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좀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한 달 이상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기 병동에 들어가서 저기 중환자실 바로 앞에 있는 병동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도왔습니다. 의사가 법적으로는 간호사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의사가 간호사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주사 맞아 보시면 앞으로 의사한테 맞는 것보다 간호사한테 맞는 것이 훨씬 덜 아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배식이었습니다. 배식이 상당히 군대에서 배식 중요하죠.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실 텐데 제가 군대 축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군대 배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작전은 실패해도 용서가 되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절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저기도 배식이 중요한 게 죽과 밥이 있는데 죽과 밥을 잘못 나눠드리면 나중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배식을 하는 동안 간호사 4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고, 나중에 다른 간호사께서도 그게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나중에 저한테 명품 배식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한 번도 안 틀렸다. 예, 그래서 배식을 했는데 저 배식을 마치고 나면 막 덥거든요. 숨을 잘 못,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왜냐하면 N95 마스크를 끼고 막 열심히 배식을 하고 나면 정신이 좀 이렇게 몽롱해지면 간호사 한 분이 항상 갖다 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되게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아이스팩을 2개 주시면 한 개는 머리에 이고 한 개는 가슴에 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그렇게 안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왜 갔느냐, 최전선에.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인도주의적인 정신이나 대단한 봉사 정신이 있거나 아까 롤 모델로 보여드린 그런 의사들처럼 그런 정신이 있어서 갔던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게 불편했고, 제가 그래도 의사인데 또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고 지금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이 결국 제 진료실에 오든 저희 병원을 이용하던 대구 시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가는 게 맞겠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3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3월 1일 날 제 중학생 딸이 있는데 이제 막 누구하고 전화하는 거 들었겠죠. 그래서 또 어디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좀 선별진료소하고 뭐 거점병원 같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빠가. 그러니까 이 중국 리원양이거든요. 중국 의사입니다. 저 사람이 되게 정말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12월 달에 폐렴이 중국에 돌 때, 우한에 돌 때 이거 그건 단순 폐렴이 아니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알고 자기가 느낌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했죠. 코로나에 확진이 된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은 거 모르냐고 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아빠는 왜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웠고, 지금은 이게 신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저희가 배웠던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럴 때 의사들이 최전선에 안 서면 그러면 최전선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딸아이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끄덕끄덕하긴 했는데 둘째 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데 문 앞에 이렇게 손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빠 조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갑자기 울컥해서 운전하다가 막 눈앞이 흐려져서 운전하는데 좀 애를 먹을 정도로 많이 컸구나. 또 그런 가족들의 어떤 배려 그런 게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고 돌아오면 또 혼자 따로 방을 썼거든요. 방호복을 입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염돼도 되지만 가족들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크지도 않은 집에서 방을 좀 따로 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시에 이제 가족 간 거리두기도 해야 되니까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메르스 때 교훈을
좀 살린 부분도 있고 또는 메르스 교훈을 살리지 못해서 이번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살려야지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때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최근에도 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뭐 대서 특필을 하죠. 한국이 대단하다 방역에 있어서. 워싱턴 포스트도 얘기하고 최근에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순위를 매겼던데 우리나라가 3등 했더라고요. 방역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어깨에 힘을 줘도 되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잘했던 거는 지금 병원에 문병 와 보시면 문병이 잘 안 되죠.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그거 메르스 때 교훈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중국에서 바이러스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분석한 다음에 바로 키트를 긴급 승인을 정부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진단 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이 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고, 메르스 때는 우리가 의사들조차도 어느 병원에 환자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침 저녁으로 공무원들께서 노란색 잠바 입고 나오셔서 막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공포를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는 게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방역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코로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메르스의 교훈을 잘 살린 건데,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메르스 때 교훈을 제대로 못 살린 것 같거든요. 메르스 이후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공공병원을 지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공공의료에 일하는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상 오히려 공공병상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월 18일 날 대구에 첫 확진 환자가 나왔거든요. 간호사 한 분이 오시더니만 저희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고 얘기해서 드디어 대구에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대구에 환자가 잘 안 나오니까 뭐 청정구역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0개 이상의 국가에 코로나가 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중국 봉쇄 안 한다고 막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봉쇄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많은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 중에 처음부터 봉쇄했던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환자가 많잖아요. 보면 그때 스페인 독감 때도 그때는 지금은 중국하고 우리가 하루에 1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오가지만 스페인 독감 유행했을 때는 그렇게 교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확 퍼지는데 그래 오래 안 걸렸거든요.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이라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날 저녁이 되니까 대구 지역 대학병원 5곳 중에 4곳이 폐쇄가 돼버렸거든요. 코로나19도 중요한 병이지만 사실은 심내혈관계 질환이나 중증 외상 같으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빨리 오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병원이 다 폐쇄돼 버리면 그런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학습 효과인데요. 메르스 때 서울에 있는 모 재벌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문부터 닫는 게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는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2차, 3차 감염이 만약 확산이 된다면 이런 대학병원 응급실을 닫는 것을 이렇게 좀 쉽게 닫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대구에도 상당히 중증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날 1명 생겼고 그 다음 날 10명 발생했고 그 다음 23명, 50명, 70명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나더니만 2월 29일이 되니까 741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고 2월 29일 날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다음 날 다시 2배, 3배로 늘어나면 대구에 의료 붕괴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붕괴라는 얘기는 환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대구의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부터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의료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근데 대구 가보면 병상이 한 38,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떤 도시하고 따져도 인구 대비로 병상을 따져보면 대구만큼 병상이 많은 도시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병상이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확진 환자가 3,600명 정도 됐을 때 2,200명 가까이가 입원을 못하고 댁에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검사는 했는데 확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그냥 집에 무작정 대기하는 겁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 사망자가 중요한데 이런 감염병 확산 때는 75명 정도 사망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3% 정도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이렇게 사망했거든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3만 8천 개의 병상 대부분이 민간병원 병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시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이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는 3만 8천 개의 병상이 있지만 공공병원 병상은 사실 대구려원 441개가 다였거든요. 그 441개였고 그것도 사실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았으니까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대학병원도 사실 공공병원이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큰 병원이 2개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사실 병상을 비우고 환자를 받을 수는 없었고 보험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도 사실 공공병원이거든요. 공공병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병원 특수 목적의 병원들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입원시켜서 병상 제공은 좀 했지만 대구려원처럼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대구는 441개의 대구려원이 전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13번째 사망자신데 70대셨는데 만성 신부전증으로 콩팥 이식 수술까지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셨고 이틀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새벽에 119를 타고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오시던 중에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에 도착하시고 2시간 정도 만에 사망하셨거든요. 정말 병실이 있었고 공공병원이 많아서 병상이 충분히 있었으면 또 진료 체계가 있었으면 이런 분들이 꼭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첫 환자가 생겼는데 목요일 저녁에 밤 11시 넘어서 문자가 왔는데 금요일 날 비상회의를 한다고 병원에,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나가보니까 대구련하고 대구 동산병원이 거점병원이 됐고 좀 황당한 말씀은 그날 안으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를 전부 퇴원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개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강연을 듣다가 소개령이 떨어지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가방 들고. 근데 병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히 중증으로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링거도 달고 있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다 계신데 하루 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고, 특히 대구련에 계신 분들은 어떤 병원을 지정해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라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아니 적어도 일주일, 적어도 3일 전에라도 얘기를 해주면 병원이라도 알아볼 텐데 그런 어떤 항의,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대구련에 계신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좀 쉽지 않았고 이미 여기는 코로나 환자가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항암 치료 받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나가도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코로나 환자를 내 옆에 그냥 입원시켜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다가가는 거죠. 대구련은 사실 좀 저소득층, 우리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이 거점병원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약을 타러 갈 만한 마땅한 병원이 없었거든요. 또 입원해 계시던 분들은 어떤 병원을, 공공병원이 대구련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아주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커뮤니티라면, 여기 커뮤니티가 경제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제대로 된 커뮤니티라면 이런 감염병 확산 같은 시기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가혹하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병원 인프라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음악병상은 단 10개뿐이었고 좀 어이없었던 거는 역학조사관은 정말 단 1명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243만이 사는 도시에 역학조사관이 1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역부족이었고 다른 시도는 민간 역학조사관을 미리 좀 뽑은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역학조사관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구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정말 역학조사관을 한 명밖에 못 뽑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 공공병원 인프라도 빨리 확충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체계도 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월 18일 날 환자가 처음 생기고 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그냥 입원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러다가는 만약에 나중에 연세 많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되면 정말 입원할 병실이 없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래 됐고 보시면 저기 대구 동산병원에 2월 22일인데요. 입원하시는 분 그냥 여행용 가방을 들고 걸어서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 아주 경증인 거죠. 처음에는 사실 의학적인 처치가 별로 필요 없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마스크만 끼고 병원에서 2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분이 많았고 여기 보시면 정말 연세도 많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이게 서울 서남병원이지 싶은데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공공병원으로까지 이송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체계가 없었던 거죠.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입원을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생활치료센터도 결국은 3월 2일 지나서야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런 체계가 처음부터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지금 돌아보면 있고 유럽군인데요. 많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는 마스크를 약국에서 샀잖아요.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이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좀 그런 날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열이 나는 거죠. 40도 가까이 열이 나서 병원을 안 갔던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마 코로나가 의심이 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본인 아버지 차에서 링거를 맞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약만 좀 받고 그런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결국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가 아니었죠, 이 환자가. 그래서 어떤 체계도 없었냐 하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때 그 감염병이 아닌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에 대한 체계도 미리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협군 말고도 아마 시민들 중에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병원에 열이 조금 나면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1339 전화해도 명확한 답을 잘 못 듣고 보건소는 전화하면 통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 확산은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감염병 말고 다른 질환 환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에 대한 체계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편견, 낙인, 서로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소외계층들의 어떤 건강 불평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WHO에서는 2015년부터 어떤 새로운 신종병 병명을 붙일 때 이런 특정 지역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이름을 붙이면 혐오감이 들죠. 그 지역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그래서 공식 명칭을 얘기를 해줬죠. 이 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코로나19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1월 달에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끝까지 우한폐렴, 지금도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부 언론도 아직도 우한폐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람 또는 중국인들, 중국 학생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우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에서 환자를 처음 알게 되는 것보다 그보다 더 먼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던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스페인 독감 대표적이죠.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미국 캔자스에서 시작했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우한에서 시작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시노포비아라고 중국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식당에 앞에 중국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있는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자취방을 구하기도 좀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상하게 이런 혐오가 심하구나. 근데 그게 근거 있는 혐오만 모르겠는데 전혀 팩트도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대구에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대구를 향했죠. 대구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대기업부터 출장을 못 가게 했죠. 못 가게 했고
그다음에 대구 폐렴이라고 뭐 불러서 시장님이 대구 폐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근거도 없는 이제 대구 봉쇄 얘기까지 나왔고 대구 환자들은 서울병원에 예약이 되지 않았고 친척이 돌아가서 문상을 가려고 하면 어떠냐면 대구 사람들 못 오게 하는 거죠. 대구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문상을 갈 수 있는 그런 걸 대구 사람들이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막 중국 봉쇄 안 한다고 막 핏대를 세웠던 제 가까이 있는 분이 대구를 봉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핏대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쭤봤죠. 중국은 봉쇄해야 되고 왜 대구는 봉쇄하면 안 되느냐.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화만 자꾸 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됐는데 현장에서 느낀 것은 차별, 혐오, 낙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방역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고 치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건강권이라는 것은 사실 인권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건강권은 건강해야 되는 권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도 있거든요. 쪽방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데 너무 무관심하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그런 우리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큰 건강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런 건강보험증이 없음으로 해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도 없었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살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마스크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삐링삐링 많이 오죠. 핸드폰에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 많이 오는데 전부 무슨 한글로 오잖아요. 이분 한글 말씀은 이렇게 좀 하지만 한글 못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좀 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라도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만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설명, 개인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나라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배포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께서는 확진이 되거나 자가 격리를 하시게 되면 도와줄 분이 반드시 필요하시잖아요. 또 병동도 사실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병동이 따로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결국 첫 확진을 받은 장애인께서는 상주에 있는 공공병원까지 이송돼야 되는 대구에 입원을 못 하셨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을 위한 어떤 진료 체계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호 통역마저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의를 해서 수호 통역사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공병원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강권의 침해, 건강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게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우리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제 대유행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혐오, 차별, 낙인 또는 아까 말씀 불평등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여기 지금 커뮤니티니까요. 커뮤니티와 경제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동체의 어떤 따뜻한 연대 그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먼저 시민의식입니다. 마스크 대구 시민들만큼 잘 차시는 분들 제가 잘 착용하시는 분들 잘 없는 것 같고 이게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가보셨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유동인구가 주말에 50만 명이 넘는다는데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주셔서 대구가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한 2,500명이 넘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대구역에 아무도 안 내릴 때 동대구에 내리는 분들이 이렇게 의료인들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년이 1년 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장한테 백동민 교수님까지 이렇게 전화 주시고 대구에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라도 가서 돕겠다고 하셔서 오셔서 하루 종일 검체채취 하시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오른쪽은 뭐냐면 방호복을 입고 고글을 쓰고 N95 마스크를 끼면 옆에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 춤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춤춰도 내가 춤춰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후 4시가 되면 이게 드라이브 스루 형식이었는데 차량이 좀 끊길 때가 있거든요, 잠시.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방호복 댄스라고 한 번도 못 보셨을 텐데. 왜 어떻게 저렇게 출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른다는 거. 누군지. 그런데 사실 그래서 아침에 저기 등에다가 누구라고 이름을 써주면 소통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을 주로 적어주죠. 별명을 적어주고, 네. 원래는 제 사진이 있었는데 아침에 사진을 바꿨는데, 왜냐하면 제 등짝에 좀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강연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공유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게 머리 스타일이 좀 공유 같아서 그래서 역시 분위기가 안 좋군요. 그래서 그 사진은 빼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생일 맞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생일 케이크도 이렇게 그려주고, 힘든 상황이었고 바이러스 감염될 수는 상당히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저희들끼리 좀 즐겁게 웃으면서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보면 이제 7시 30분부터 데이 근무 시작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병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순간 사진 기자분들이 저희가 이거 반창고를 안 붙이고 있으니까 그 반창고 좀 붙이면 안 되냐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찍으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거의 상징이었는데 왜 반창고를 안 붙이세요? 물어보는데, 그럼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 반창고를 우리가 붙였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왜 붙였을까요? 이게 고글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고글 자체가 그다지 품질이 좋은 게 아니라서 저도 처음에 이 반창고 안 붙이고 전날 꼈거든요. 한 시간 지나니까 이 칼날이 막 머리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날카로워서 이게. 그래서 저렇게 두껍게 반창고를 붙여야 됐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 실드라는 게 나왔거든요. 페이스 실드는 앞에 이렇게 소품이 있어서, 저기 보면 간호사 3분은 지금 페이스 실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안 줘갖고 저는 맨 고글 쓰고 있거든요. 페이스 실드를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상처가 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창고를 안 끼워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얻는 교훈은 저런 걸 많이 미리 비축을 해야죠. 지금 대구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방호복도 많이 준비하고 저런 페이스 실드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사망자가 한국전, 베트남전보다 더 많거든요.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쟁보다 저는 바이러스가 더 무섭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대비하듯이 우리가 이런 방호복이나 페이스 실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데 쓰는 돈은 안 아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응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들렌 쿠키를 이렇게 배가 고플 때 구워 오셔갖고 저희가 맛있게 먹었고, 오른쪽에는 이거 끼면 아까 많이 덥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랭커피, 수정과 저런 거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인데 정말 여러 번 보내주셨거든요. 보낼 때마다 저렇게 편집글을 거의 읽어보시면 글이 엄청납니다. 제 책은 저기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 아주 좋은 문장을 이렇게 써주셔서 저희가 큰 감동을 받았고, 이건 제가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 이름으로, 이거 저기 성남 쪽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제가 아마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는 모양인데 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애들이 만들어서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저는 손편지들은 정말 떼면 붙이기, 또 붙이면 또 떼야 되고 또 붙이면 떼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제 핸드폰에 많이 저장돼 있는데 막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아프면 안 돼요 막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시키는 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강압에 의해서 했던,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 때마다 그거 다시 돌려보면서 상당히 큰 힘을 냈습니다. 하루는 소포가 배달되어 왔는데 위에 보내는 사람 쪽에 은화다윤이 엄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받자마자부터 울컥했고, 왜냐하면 은화다윤이 엄마 제가 알고 있던 엄마들이고, 은하하고 다윤이는 2014년 4월 16일 날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3년이 넘도록 엄마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예쁜 두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다음에,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 팽목항에서 거기 칼바람이 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딸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때 있어 보니까 이 핸드크림이 정말 필요하더라. 그래서 대구에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손 소독한다고 손이 엉망일 텐데 바르시라고 이걸 보냈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 없었고, 제가 선별 진료를 6시에 마치는데 마치면서 편지를 읽었는데 제가 한두 줄 읽다가 막 울컥해서 못 읽고 다른 분이 마저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간호사들도 전부 이걸 품에 품고 있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어제도 여기 한일극장 앞에 세월호 가족버스가 왔었습니다. 저도 잠시 갔었는데요. 처음 세월호 가족버스가 왔을 때입니다. 2014년 7월이거든요. 대구에 맨 처음에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저희 동네입니다. 모실 데가 없어서 저희 달서구 저희 동네에 모셔서 새벽까지
이렇게 같이 울었죠. 뭐 울었습니다. 울었고 3은 3반입니다. 3반 부모님들이 오셨고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이 오셨고 저 3자에는 지금은 이제 다 안타깝지만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담임 선생님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 커뮤니티, 저희 달서구 안에 있는 저희 동네 커뮤니티에서 계속 3반은 저희가 좀 챙겨야 되겠다. 어머니들이 이게 이제 7주기가 다가오는데 7년이 지난다고 상처가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는 감당은 못하더라도 처음에 봤던 2학년 3반 부모님들하고는 우리 달서구 안에서 뜻이 맞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있고 좀 계속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송년회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자주 만나 뵙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의견을 모으면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그래도 위로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에 환자가 막 급증할 때 병상이 부족할 때 시장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시큰둥했죠. 다른 지역에서.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환자가 막 급증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이제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했는 데가 광주시였습니다. 광주시에서 환자를 보내라고 얘기했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서 너무 치료를 잘해주셨고 이제 퇴원할 때 저렇게 의료진들이 나와서 꽃다발까지 전해주시는 모습이었고 대구에 또 배달되어 온 것이 518개의 이렇게 따뜻한 주먹밥이 배달되어 왔거든요. 광주 분들에게 주먹밥은 정말 연대와 나눔의 상징이거든요. 광주 분들은 1980년에 완전히 봉쇄되는 그런 경험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구의 의료진들이 정말 따뜻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뜻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구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통을 겪었던 분들,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또는 광주에 계신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상당히 큰 힘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림자 노동입니다. 그림자 노동의 정확한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 그림자 노동이라고 썼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고마운 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림자 노동이라고 썼고 의사 간호사들을 영웅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의사 간호사가 영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노동자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 같으면 환자복이나 이불 같은 거는 거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 폐기 용기도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면 꾹꾹 넣는 거죠. 막 최대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많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거는 당일 다 수거해서 당일 다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수백 통을 매일 트럭에 싣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쉬는 방에 가보니까 정말 스티로폼 하나 깔고 이렇게 누워 계셔서 저는 그 옆방에서 정말 푹신한 소파에서 국민들이 보내주신 간식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여기는 검체 채취실인데도 저기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닦는데 보면 좀 방호 장비가 좀 부실하잖아요. 보면. 근데 의사 간호사들의 방호 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이런 분들의 방호 장비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가서 항의하거나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여사님들이신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청소 노동자분들 여사님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점병원에 대물해서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들은 진료를 마치고 오면 막 산더미처럼 수술복 같은 걸 쌓아놓으면 그거 다 치우시고 필요한 물품 다 챙겨 놓으시고 저희는 7시 반부터 시작이지만 6시 전에 오시니까 도대체 몇 시에 버스를 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서울 구로구로 가는 6411번 버스 못지않게 정말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고 나오셨을 거고 쉬는 방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좁은 방에 어깨를 따뜻 붙이고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쉬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시국에 병원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이 마스크 한 개를 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쪽방 상담소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가 나올 수 없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쪽방 상담소에 일하시는 활동가들이 직접 저렇게 들어오는 구호품을 일일이 다 이렇게 싸서 저 안에는 손소독제, 마스크, 그다음 라면 여러 가지 드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싸서 일일이 대구에 있는 쪽방을 다니면서 저렇게 나눠주셨고요.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인권단체 활동가께서 직접 방호복을 입고 동행격리라고 하는데요. 자가격리된 분 집에 가셔서 직접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활동가들의 정말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위기를 서서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주노동센터에서는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달서구 보건소와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검사도 했습니다. 이때는 단속하지 않겠다, 절대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다 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마스크도 나눠드렸고, 여기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치 사회적 단절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블루도 문제지만 뭐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우울하고 화도 갑자기 나고 뭐 지금 그런 심리 상태가 계속 될 수밖에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저희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분이 힘들지만 정말 힘든 분들은 이제 말도 못하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이분은 나치에 끌려가셨다가 생존자시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정말 따뜻한 관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면역에 관한 책에 보면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 면역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이고 면역은 함께 가꾸는 정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백신도 결국 면역을 바라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은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여기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추구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광복절 전후에 그런 일들, 좀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열심히 개인 방역을 열심히 하고 나는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의 면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에 있어서도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요즘 인플루엔자 백신 때문에 난리인데요. 사실 코로나 백신도 지금 모든 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는데, 항상 급하게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백신도 그렇거든요. 백신도 안정성이 입증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빨리 맞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자라는 애들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이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된 백신을 맞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실 애기들은 안 맞아도, 어린이들은 안 맞아도 크게 증상 없이 지나가는 병인데 괜히 백신을 맞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너무 막 급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안정성이 입증된 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럼 이 백신이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력이 보니까 이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했는데, 야수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언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용을 해요. 아주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결국 너는 왜 책을 썼느냐를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이 책을 썼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따뜻한 연대가 백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한 그런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면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썼고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진정한 뉴노멀은 뭘까? 제가 봐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이거는 원투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공공의료 강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전국민 주치의 제도. 여기서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밑에 두 가지는 제가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청도의 대남병원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것이 우리 사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런 감염병 확산이 됐을 때 체계적인 치료를 하기 힘들고, 이번에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한 37.5도 정도 되고 목도 조금 아픈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치의가 있어야 되죠. 주치의가 있었으면 훨씬 더 혼란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지금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에게는 있지만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에게 주치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치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치의가 있으면
아침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떡할지 전화를 해보면 그러면 한 이틀 쉬라고 하거나 아니면 빨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그 다음 단계를 의사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주치의가 알아서 해줄 텐데 지금은 전혀 주치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1339 전화해보고 보건소 전화해보고 병원에 전화해보고 해도 명확한 답은 얻지는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진정한 뉴노멀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되고 커뮤니티 케어가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가 그동안 상당히 찬밥 신세를 받았죠. 적자를 좀 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 저소득층을 치료하고 아주 표준 치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밥 서름을 받았는데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확진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내가 공공의료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개인병원 다니다가 저같이 제가 일하는 어떤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오시게 되면 전부 민간만 이용하니까 공공의료가 와닿지를 않는데 확진 환자들 댁에 가서 저를 모시고 오는 일들, 그다음 직접 찾아가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검사를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 검사하는 것들, 그다음 여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 계산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퇴원하실 때 모시고 제가 길을 잘 아니까 이 동선이 다르거든요. 입원하고 퇴원이. 퇴원 동선을 따라서 병원 입구에 모셔다 드리면 할머니들이 이 청구서 말고 또 집으로 날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영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억 몇 천만 원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만 해도 검사비부터 해서 치료비는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걸 공공에서 다 했는 거잖아요. 건강보험하고 국가에서 다 감당을 했는 공공 영역에서 이 치료비를 다 감당을 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많지 않을걸요 아마 이렇게. 이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병 때문에는 좀 고생하셨는지 몰라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중고는 겪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번에 아주 잘 알게 됐고 그래서 공공의료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코로나19를 대구련 하나로 아까 맞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전체 대구 병상 38,000개 이상 되지만 3%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대학병원, 보건병원 다 합친 겁니다. 그 병원 다 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4개 대구련 하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고생했죠. 만약 이번 코로나19를 저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고생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간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간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고 이제 오시는 분도 많았죠.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이게 방호복을 입고 교육받은 사람만 병동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배식은 사실은 식당에서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고장이 나도 직접 고쳐야 되는 거고 병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력이 많냐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그 모든 걸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간호사들의 헌신으로만 우리가 이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저희 병원만 해도 한 20여 분 들어오시면 또 20여 분이 나가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병원을 떠나는 게 반복되는데 그건 저희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병원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장롱 면허라고 얘기하잖아요. 간호사 면허가 있는데 장롱에 넣어놓고 간호사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너무 중노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중노동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받는 처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좀 낮고 이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10만 양병설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10만 양병설. 그 국사책에서나 듣던. 근데 그 간호사를 10만 양성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가는 이유가 처우가 나쁘고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건데 간호대 정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빨리 간호사들의 고통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간호사들의 그 노동을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더 이상 병원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구령 간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눈물이 자주 울컥하는데 또 울컥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대구령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공공병원에 일한다는 그게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소명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대구에 마지막 코로나 환자 한 명이 있어도 우리가 치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대구에 있는 분들이 사실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려원, 보건소,
그다음에 뭐 대구시도 마찬가지죠. 방역에 담당했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공공병원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두 개가 한 개 더 있었죠. 적십자병원이 있었는데 반월당 내거리에 있었는데 2010년에 폐원됐습니다. 이때 폐원하는 이유가 적자였는데 정말 몇 억에 불과한 적자였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가 내는 적십자 회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니면 지금 현대백화점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저는 이 병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이 전공의 시절에, 레지던트 시절에 주말이면 여기 가서 노숙인, 그다음 쪽방 주민들 진료를 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닫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닫혔는데, 그때 병원에 붙어있던 카피가 어이없게도 이렇습니다. 적십자병원은 헌혈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105년간 세상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떡 써붙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아팠는데, 그 당시에는 가보면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150병상이 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병상이 없어서 환자들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150병상이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저 병원만 있었어도 병동이 상당히 컸거든요. 적십자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어서 중증 환자를 뭐 입원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5월달에 가보니까 5월 6월에 가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굴착기를 동원해서 부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물어보니까 오피스텔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시 대구시가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불과 뭐 얼마 며칠 만에 그냥 완전히 다 부숴버려서 지금 흔적도 없거든요. 공공병원이 지금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공공병원을 부수고 오피스텔을 짓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주의료원 아시죠? 만약에 서부 경남에 이번에 대구 같은 일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거기는 공공병원이 없거든요. 마산의료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폐원했던 이 폐원을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논리는 역시 적자죠. 적자를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병원의 적자는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우리가 군대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쓰잖아요. 계속 증가하던데 그거 매일 전쟁이 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쓰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에 대비해서 돈을 쓰는 것, 공공병원을 짓는 것도 돈이 든다고 얘기하고, 공공병원을 지어놓으면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대구의료원 원장님 바뀌는데 인사청문회 하는데 뭐 특정 정당의 많은 시의원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적자 얘기인 거예요. 이거 적자나면 어떡할래? 다른 지역은 적자가 덜 나던데 대책이 뭐냐?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공공병원은 원래 흑자 내고 돈을 버는 병원이 아니고 원래 착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원인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구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공공병원이 지금 5.7%거든요. 어이없이 부족한 거죠. 이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한 5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의료보험이 됐잖아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 가기 좋아지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수요에 맞춰서 공공병원을 많이 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고, 그걸 전부 민간에 맡긴 거죠. 민간 병원들은 많이 병상 엄청나게 많이 늘렸잖아요. 서울에 가보시면 2,700베드가 넘는 그런 뭐 정말 큰 병원도 있잖아요. 병상을 많이 늘려서 수입을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했어야 될 일을 국가는 손을 놓고 있고, 민간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많이 이제 병상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5.7%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기형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민간 병상을 확충되는 걸 좀 막고, 이 공공 병상을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되도록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감염병이 확산될 때 빨리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환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대구 동산병원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죠. 대구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동산병원이 이전을 하는 바람에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비어 있었잖아요. 사실 2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매번 그렇게 의사는 자원봉사 의사를 뽑고 병원은 그럼 민간병원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민간병원들은 왜 감염병 환자를 많이 못 받냐면, 감염병 환자들은 많은 의료인이 필요하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이 감염병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민간병원들이 이런 감염병 환자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보려고 하죠. 음압병상도 보면 상당히 유지하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음압병상을 적자가 나도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민간병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병원을 믿고 있을 게 아니고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많은 유럽 국가들, 사실 그 나라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 이유는 최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줄였죠.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구동성이죠. 포스트 코로나에 뭘 대비할 것인가 이미 시작했고,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거기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5.7%에서 빨리 30%, 적어도 20% 수준까지는 빨리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다니면서 대구에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마치 전도사처럼 돼 있는데, 저는 대구에 제2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의료원 확충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대구의료원은 서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보면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 건강 수명 이런 거 따져보면 대구 동구가, 서구가 제일 수준이 제일 떨어지고 항상 꼴찌를 하고, 그 바로 앞이 동구거든요. 그러면 또 동구 주민들은 대구의료원 이용하기 힘듭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동구 주민들은,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대학병원 가기도 상당히 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동쪽에 좀 한 500병상 이상 되는 규모의 좋은 병원을 좀 지어서 평상시에는 좋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다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 거기 입원해 있던 환자들 민간이 받아줘야죠. 민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공병원 환자를 비울 때 민간이 받아주고, 공공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은 공공병원 얘기하면 시립병원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옛날에 어려운 분들이 가는 병원 막 그래서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서울의료원이나 성남시 의료원 가보시면 대구에 이제 새로 지은 아주 대형 병원 못지않게 시설이 좋거든요. 그렇게 잘 지어 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러다가 감염병 확산과도 유사시에는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병원을 대구에도 제2의료원을 반드시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인구 243만 명이면 한 60에서 70만 명당 한 500병상, 300에서 500병상 정도 되는 공공병원이 있으면 좀 좋거든요. 그럼 대구에 그런 게 한 두세 개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구의료원 한 개만 계속 확충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이렇게 자꾸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장기적인 검토란 얘기는 저기에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자꾸 들려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게 아니고, 이번에 대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시민들의 건강권이 이렇게 많이 좀 위협을 받았는데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3, 4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거의 대구의료원은 대구의료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인천도 의료원이 있는데 제 의료원을 짓고 있고, 부산은 서부산의료원이라고, 부산의료원은 500병상이 넘는 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의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침례병원이라고 문 닫은 병원도 지금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하고 대구 인구를 비교해봐도 대구도 당연히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대구의료원 확충만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구의료원 확충은 확충대로 당연히 해야죠. 중환자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제2의료원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커뮤니티와 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까 그 극도의 자본주의 안에서 어떤 우리가 이윤을 추구를 하더라도 그게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 기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극도의 자본주의가 결국 코로나19를 또 불러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고 좋은 활동이고,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이 의료에 있어서도 문제는 자꾸만 이 건강마저도, 의료마저도 상품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에서 시장의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라고 얘기하는데, 메디시티도 좋죠. 그건 의료 관광이나 뭐 의료 산업을 통해서 대구에 부를 창출하겠다. 그거 좋은데,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하더라도 우리 소외계층이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하면서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10여 년 했는데 그동안 우리 공공의료는 거의 좋아진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메디시티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 건강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살다가 아프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공공재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상품인 것처럼 진열해놓고, 지금 건강검진 그렇게 팔잖아요.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부터 아주 비싼 건강검진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이 상품이 되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영리병원 막는다고 정말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제주도 제 비행기 값도 많이 썼는데요. 어쨌든 제주도 지사가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도, 그 병원은 주주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병원이잖아요. 돈을 벌어서. 지금 모두 대부분 병원들 비영리 병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병원에서 번 돈을 주주에게 투자해야 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는 수익에 더 관심이 클 것 같아서, 저게 하나 허가가 되면 전국적으로 영리 병원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서 저희들이 끝까지 막았고, 어쨌든 지금은 최근에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저걸 영리병원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판결이 돼서 천만다행인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사보험 많이 드셨겠지만 저희도 진료보험에서 진단서 쓰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보험에서도 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보니까 좋게 느껴지시는 몰라도 사실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좋거든요. 민간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가 막을 수 없었고, 또 재벌 병원들이 병원 들어올 때도 반대를 했지만 막을 수 없었고, 근데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마인드가 막 확산되는 거잖아요. 재벌의 그런 재벌 운영하는 마인드, 재벌 병원들이 운영되는 마인드가 다른 병원들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영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안 낼 수 있는 건 건강보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도 위태위태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보장성을 계속 높이면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정말 이런 관심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지키기도 힘들고, 이런 의료가 상품처럼 돼서, 건강이 상품처럼 돼서 시장에 거래되는 이런 상업화도 막기 힘들 것 같아서, 항상 각성하고 이런 건강은 상품이 아니고 건강보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리병원은 도입되면 안 되고, 이런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뉴노멀은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셨는지 몰라도 8월 20일 날 광화문에서 동물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 많이 봤지만 동물들이 시국선언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여기 보면 박쥐가 제일 앞에 섰죠. 지금 현재는 박쥐가 제일 억울하니까. 박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양 고양이를 비롯해서 이게 중간 매개 동물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그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다 나와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동물 때문이라고 인간들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국선언한 배경은 뭐냐면 하버드에서 나왔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들이 2020년 7월 달에 이미 코로나19의 원인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딱 지목했죠. 코로나19의 원인은 동물 서식지 파괴와 야생동물 거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얘기하죠. 내가 인간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맞죠? 무분별한 벌목을 해서 우리가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는 쪽으로 인간들이 많이 가서 박쥐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지, 박쥐가 날아와서 가만히 있던 우리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파괴해가기 시작하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무서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그들의 서식지를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닭입니다. 예전에 농촌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가면 양계장에 가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차라리 논에 가서 피를 뽑겠다, 이렇게 잡초 뽑는 거, 그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왜 양계장을 싫어했냐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좁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닭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이 A4용지 접어서는 A4용지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닭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100일 정도 제가 산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100일도 못 산대요. 그냥 잡아버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조류들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닭들이 원래 시골에서 예전에 장닭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렇게 안 살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넓은 공간을 다니거든요, 쟤들이. 저렇게 해서 불만 껐다 켰다 하고 항생제 먹게 하고 모이만 주고 빨리 육개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닭가슴살이 필요하니까 닭가슴살 막 그런 거 유정공학을 이용해서 애가 앞으로 자빠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저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쟤들 바이러스도 변종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환경에서는 변종이 잘 안 생기지만 평상시 살지 않던 저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저 안에서 어떤 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변종이 결국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올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도 박쥐들도 열대기후에 살던 박쥐들이 온대로 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너무 더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아마존인데요.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이 지금 경작지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저런 데서 벌목을 막 하다 보면 거기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먼지 털듯이 털려서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무분별한 경작지를 만드는 일, 벌목을 줄이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거 미국 뉴욕에 있는 하트섬인데 정말 끔찍했는데요. 너무 사망자가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저렇게 구덩이를 파고 저렇게 사람들을 묻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안동에 처음 시작돼 2010년에 구제역 때인데 안동에서 시작돼서 좀 퍼졌죠. 11월 달경이었지 싶은데, 이 저희가 동물 실험하면 동물 마지막에 죽일 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물들이 최소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죽이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실험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동물들도 죽게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고통을 덜 느끼도록 이렇게 죽게 하는데, 이런 다 살아있는 돼지입니다. 살아있는 돼지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생매장을 했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는지, 정말 반경 몇 킬로 있는 돼지들을 그냥 끌어와서 그냥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매장을 하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가 너무 돈을 생각을 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연을 보존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든 자연을 파괴해서 돈을 얻으려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무모한 도전 때문에, 또 과학도 그쪽에 막 붙어서 그런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과학도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이 홍콩에 있는 동물원입니다. 저 부부입니다. 나이는 14살, 잉잉과 르르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 팬더, 새끼를 놓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홍콩에도 유행을 하면서 동물원에 사람들이 안 왔죠. 못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있었는데 이상 반응이 벌써 보니까 짝짓기에 성공해서 새끼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아마 좀 있으면 난리 날 텐데, 곧 이제 새끼가 태어날 때가 다 돼 가는데, 사람들이 안 다가가니까 동물들도 자기의 생태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얘기하죠. 거기 수로가 많잖아요,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끊기니까 유람선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 보셨겠지만. 근데 유람선이 안 다니니까 물고기들이 그 수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완전히 장관이 연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산화질소는 미세먼지 전구 물질입니다. 이 중국인데요. 중국도 처음에는 공장들이 좀 가동이 중단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먼저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태주의로, 생태적인 모습으로 바꾸라는 경고가 이 코로나19가 주는 계시가 아닐까. 뭔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지구 인류 멸망의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과연 그냥 공허한 얘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중에 거품은 없었든지, 뭐 좀 거품도 많잖아요.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매번 서울에 막 회의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 시간 절약돼서 그 시간에 제가 딴 거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고, 또 회의 이후에 뭐 필요 없는 모임들, 필요 없는 만남들 많았는데 그런 거 전부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좋고,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정말 거품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런 우리 너무 자연 환경을 많이 파괴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빨리 우리 생태적인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별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